트럼프는 주식이나 경제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요. 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경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식 시장이 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지만요. 출렁거리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트럼프 특성상. 그리고 그런 네. 걸 즐길 수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가 지수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편이고요. 그걸로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명확한 모습을 일기 때는 보였어요. 아마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하고자 했던 그러나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빠른 시일에 그리고 그때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내각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민이나 관세나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거를 자신들이 말했던 걸 좀 더 빠르게 해나갈 가능성은 있죠. 삼성 반도체나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늘 한국과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을 때마다 그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에서 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6.25 때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6.25 이후로 우리가 어느 편인지는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을 따르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미국 쪽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약 한 4년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직접 보신 조희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 경제와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그 특파원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네. 2기가 시작되니까 어찌 보면 1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도 해보시고 네. 또 이제 뭐 정치인들 뭐 행정부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해서 아마 좀 바로 살아있는 정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 모셔봤는데요. 우선은 하나 개인적인 궁금한데 네. 특파원 얘기들을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끔 예. 나오는데 특파원이 뭐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특파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파견됐다는 건데요. 사실은 뭐 아주 예전에 통신이 어려울 때 쓰던 그런 용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워싱턴 특파원이라고 하면 주로 워싱턴에서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문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사실상 결정권은 아니지만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런 한반도 문제 같은 걸 취재를 하는데요. 사실 뭐 기자가 하는 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가서 이제 취재원 만나고 얘기 듣고 한국 같으면 뭐 여러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뭐 이렇게 외교부 다 부서별로 막 다르지만 나눠져서. 워싱턴에 가면 사실은 뭐 언론사가 한국에서 커도 한 2-3명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저희도 네.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이렇게 브리핑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리고 뭐 최선의 다해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서 뭐 행정부 관리들이나 의원들 이렇게 만나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가깝게 만나보시고 실제 직접 만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전달받아서 예.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랑 언론을 대하는 게 상당히 좀 다릅니다. 미국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국의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언론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정부에 좀 불만이 있다. 네. 이러면 뭐 또 조용히 불러서 나를 불러가지고. 예, 왜냐면 평소에 아무리 이메일 보내도 답변도 없던 사람이 네.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혹시 아. 언제 시간이 되니?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가면 쓱 얘기를. 예, 은근히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쓸지 말지를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미국 관료들은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또 한국에 돌아가는 걸 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미국 관리들이나 미국 의원들을 볼 때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서로 뭐 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그럼요. 교환도 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알아둬서 뭐 나쁠 게 서로 없는 사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 한국하고 미국만큼 가까운 동맹국이 또 그렇게 많지도 그렇죠. 뭐 않거든요. 동맹국이니까 우리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생생한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궁금한 질문은 요겁니다. 실제 1기를 겪어보셨는데 네네. 1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예. 사실 좀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듣긴 하지만 한번 막 이렇게 걸러져가지고 이제 전해 듣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트럼프가 어땠는지 1기 때 실제 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에서 느꼈던 트럼프 1기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요. 당시로서는 분명히 혼돈이었습니다. 혼돈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트럼프가 좀 더 일찍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4년이 움직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로 바이 수고했어라고 하면 장관이 달리고요. 장관한테 뭘 미리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관한테 그냥 트위터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면 어제 주가 지수로 보면 이렇게 출렁거리면 너무너무 심한데 결국은 가야 할 길로 가는 그러니까 약간 우상향으로 가는 네. 뭐 그런 류의 4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인데 조금 거칠게 갔다. 예, 그럼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방위비 같은 문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유럽에도 나토에서 빠진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유럽에서 그렇게 협박해서 트럼프가 늘린 방위비가 한 170조 정도 됩니다. 네. 4년간요. 한 170조 정도 되는데 그거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유럽이 도와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탄약을 그나마도 쌓아놓고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이 생기니까 유럽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2% 올린다는 국방비를 GDP 대비 2% 한다는 그런 나토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래서 보면 트럼프의 거친 언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들으면 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었다. 그런 길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일기 시작하기 전에 저도 생각나는 게 와 이제 경제 막 진짜 뭐 망가진다 뭐 진짜 무슨 뭐 또라이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네. 또 주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인들도 네. 그 당시에 뭔가 좀 이렇게 경제나 이런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 당시에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흑인들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 시절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제 경제, 자기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지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는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 기자실에 슬쩍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요. 첫 일기 때 임기 말에 대선에서 지고 두문불출할 상태였습니다. 네. 그때 2020년 11월 말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트럼프가 기자실로 예고도 없이 물론 뭐 잠깐의 예고는 했겠죠. 뭐 사전 예고는 했겠지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때가 다우지수가 3만이 넘은 날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3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는데 이게 다 내 덕이야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아, 그 얘기만 하고. 예, 그 한 1분 정도 기자회견하고 올라가고요. 아.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뭐 주가 지수가 많이 놀라면 갑자기 백악관 기자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가 머리를 싹 내미는데 보면 트럼프래요. 아. 그래서 주가 지수 봤냐고 말하고 문 닫고 돌아가고 이런 일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식이나 경제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요. 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경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시작했을 때는 주식 시장이 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지만요. 이렇게 출렁거리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트럼프 특성상 그리고 그런 네. 걸 즐길 수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가 지수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편이고요. 네. 그걸로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명확한 모습을 일기 때는 보였어요. 아마 이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뭐 트럼프야말로 뭐 사업가고 뭐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한 타이틀을 제일 갖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2기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2기와 1기의 어떤 뭐 좀 차이, 어떤 뭐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 그 말폭탄, 뭐 관세 폭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아니, 실제로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트럼프 1기 때인데요. 그때 평균 관세율이 2.9%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세 폭탄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EU 평균 관세율이 그때 3.0%였거든요. 아. 그걸 낮고요. 그리고 네. 대중 관세를 제외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3%였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오바마 시절의 평균 관세 1.5%보다 더 낮거든요. 사실 그러면 대중 관세를 제외하면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 속한 분야의 관세는 오히려 더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잘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2기에 뭐가 달라질 것인가라고 보면 1기는 뭐 당연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미국은 보통 한 번 장관하면 4년을 하거든요. 취임할 때 들어갔던 장관들이 4년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시절에 국방장관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6명 있었습니다. 장관 잠깐, 잘리고 잠깐이면. 네. 대행하고 잘리고 대행하고 네. 이게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네. 한 대통령 임기에 국방장관이나 어떤 장관이 2명 이상 있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같이 예, 가는군요. 한국은 거의 1년마다 뭐 바꾸고 하지만 미국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요. 그만큼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제 2기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안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어른들의 축이라는 트럼프 경제 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경제 세력은 군인이었습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이분들 다 해병대 출신이고요.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인 출신이었고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있었는데 이분도 잘렸지만 네. 이분은 뭐 엑슨모빌 사장 출신이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생길 수도 있겠죠. 네. 2기에는 젊은 충성파들이 주축이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하고자 했던 그러나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빠른 시일에 그리고 그때 경험도 있어요. 그렇게 경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내각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제 뭐 이민이나 관세나 뭐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거를 자신들이 말했던 걸 좀 더 빠르게 해나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기 때는 좀 뭐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경험한 거에다가 4년 쉬면서 내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름 고민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하면 바로 그냥 무언가를 네. 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기 때는 1기 때보다는 이제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좀 덜하니까 네, 네. 확실히 좀 이제 정책 방향이 좀 빨리 갈 것 같긴 한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누가 좀 이렇게 말려줬기 때문에 네. 좀 극단적인 일이 안 일어난 건데 이제는 예. 극단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 대통령이 하자한다고 그 당시에도 못했던 게 대통령이 하자한다고 바로 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상권 분립도 우리보다 더 강하고요. 계속 대법원이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소송에 걸려서 안 되고 장벽 세우는 거는 소송에 어마어마하게 걸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제가 이 제재 전쟁이란 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가 뭘 하는지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세계 경찰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자마자 1기 때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큰 흐름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바뀌었지만 막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해 패권을 유지해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아까 말한 관세 그리고 수출 통제 제재 지금 반도체 같은 겁니다. 네. 이거 중국에 보내지 마라. 이거는 러시아에 보내지 마라. 이거 만들 때는 우리 허락을 받아라. 이런 네. 식으로 기술을 꽉 잡고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AI 요즘에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양자 컴퓨터, 바이오 이 모든 분야까지 정말 움켜쥐려고 할 겁니다. 이 네. 디테일 안에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큰 틀을 제시하면 그 공화당이나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엘리트들이 이걸 어떻게 움켜쥐는지를 더더욱 고민하고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하긴 이 전쟁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즉각적인 뭐 상대방을 이제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예.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 조금 느리긴 하지만 훨씬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도 그럼요. 충분히 이제 그 제국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하면 사실 이걸 했을 때 피해는 미국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우리 같은 나라들이 네.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리만 고생이지 뭐.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하면 네. 미국은 금융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유럽 은행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큰 피해도 없고 상대방을 움켜쥘 수 있고 수출 통제나 제재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이런 걸 막으면서 나가는 거죠. 1기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이 뭐 직접적인 전쟁을 하거나 하면은 미국의 예. 피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피해를 안 보면 결국에 주변 국가 뭐 아니면 동맹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그럼에도 수도 불구하고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냥 다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불만이 생기면 이것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길게 봤을 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1945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리고 한국으로 축소하면 6.25가 끝난 이후에 국제 질서는 이제 2000년 21세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 중국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미리 가야 될 길을 요란스럽게 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디커플링
커플링의 시대는 이미 왔고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 매를 우리가 일찍 맞으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단적인 예로 봐도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한국 차나 뭐 전자제품 수출이 엄청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서는 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 미중 분쟁에서 그래도 예. 조금 좀 낫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낫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거기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고 중국이 기댔던 유럽 회사들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계사적 변동 물론 뭐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말하는 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큰 국제적 질서가 변동하는 시점에는 빨리 그 길밖에 우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없다고 하면 빨리 움직여 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뭔가 그 뭐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뭔가 우리가 좀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또 시대가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네. 것들처럼 엄청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폭스바겐이 2024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미국 항구에서 차가 한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차가 압류됩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 폭스바겐 그 차 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알리에서 한 $20 정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부품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는 그 우리가 뭐 좀 들어보셨겠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선 신장 위구르에서 만드는 모든 상품을 강제 노동으로 만든 걸로 취급을 하고 네. 안 되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사실은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신장 위구르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섞여 있으니까 그냥 미국이 압류를 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재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당장은. 네. 그렇지만 미국이 또 작년 초에 이 공소시효를 원래 5년이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어요.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언제 때릴지 그때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보고 네.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제재 맞을 수도 있어요. 삼성 반도체나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제재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냥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지금부터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라는 걸로 어찌 보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럼요. 더 네. 까다롭게 보는 거고. 제재는 100%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네. 어떤 뭐 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무부의 높은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또 저희는 뭐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제재니까요. 대북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리스트가 이미 다 나와 있대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 어느 정도까지 잘라서 쓰느냐도 정치적 결정이고 네. 제재는 모든 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트럼프 때문에 가속화되긴 하겠지만 뭐 꼭 트럼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세상이 흘러가는 거지만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지정학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대한민국 같이 수출 국가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재 전쟁 책도 쓰셨으니까 이 네. 제재 말 그대로 이제 국제 정세를 이용하려고 움직이려고 제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쟁을 뭐 끝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응할까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북핵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네. 레토릭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행동으로는 옮깁니다.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뭐라도 하긴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지층을 달래고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때도요. 네. 다시 이제 협상팀들이 붙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 나가는데요. 그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모든 면에서 부딪혔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더더욱 많은 면에서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이견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고 힘을 보여주는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건 아주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시도를 하겠죠. 바로 네. 이제 뭐 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그걸 이제 뭐 협상하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좀 시간이 좀 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다. 그냥 안타까운 건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우리도 6.25 때 보면 그 마지막 휴전 협상 있을 때 네. 땅을 한 뼘 고지 하나를 잡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고지 하나 이제 그 점령하려고 수천 명이 막 계속 막 그러니까요. 전사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 네.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트럼프는 결국에 뭐 중국, 뭐 유럽,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중동 네. 어떤 목표로 지금 뭐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뭐 크게 플랜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꼭 트럼프가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네. 시절에도 그렇고 뭐 지금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수정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정주의 예, 국가요? 이 수정주의 국가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는 우리가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게 미국의 뜻이고요. 실제로 이게 미국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퓨 리서치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거 보면 미국 국민의 81%, 8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최소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하는 데 대해서는 한 마음이란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강하게 나가야 되죠. 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걸 너무 히틀러처럼 선동하느냐 아니면 잘 자제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느냐는 좀 다른 차이인데요. 그 트럼프가 어떻게 이용할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2기 때도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많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반도체만 해도 흑연, 갈륨 이런 거 수출 통제하고 미국으로 안 보내니까요. 그다음 독일의 어떤 화학회사는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물건 못 구한다고 뭐 생산 중단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최근에요. 네. 그런 것처럼 얘들도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1기 때는 중국이 좀 당황하고 하면 뭐 관세 보복 정도로 끝났는데 2기 때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쌓아놨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예를 들자면 미국은 이 반도체에 미국 기술이 20% 들어가 있어, 25% 이상 들어가 있으니 이 반도체는 우리 말을 따라서 수출해야 돼. 이런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기술 들어간 거 니들 수출 못해. 마음대로 네. 못해. 네. 이런 식으로 중국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동안 쌓인 특허가 많고 국제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천연 자원도 많고요. 이 중국은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시대 때는 중국의 이제 반격 혹은 뭐 중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지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지금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 들어가 있으면 뭐 하지 마 이런 게 예. 있고 그럼 미국도 그러면 우리 말 안 들으면 예. 너 뭐 피해 줄 거야라면 네네.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1, 2위가 다 지금 중국과 예. 미국에 수출을 많이 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 우리 편이야 쟤야 뭐라는 걸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뭐 근데 미국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늘 한국과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하는 그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에서 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6.25 때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6.25 이후로 우리가 어느 편인지는 명확한 겁니다. 뭐 동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 여기 명확한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룸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을 따르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미국 쪽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요. 도시바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요. 일본 도시바가요. 최신 공작 기계를 소련에 밀반출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소련의 핵잠수함을 음파, 소리로 탐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지 않아서 프로펠러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바가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보내면서요. 얘들이 갑자기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1986년부터. 그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민감한 건 핵잠수함 몰래 와서 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핵폭탄을요. 네. 이게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못 찾았는데 그때 나중에 내부 제보로 미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도시바란 애들이 몰래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예, 그게 진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 도시바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반도체 불매 운동,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불매 운동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바 반도체와 일본 반도체가 시장 쉐어를 한국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결정적으로 한국이 일본 반도체를 앞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런 천운이 도와서 한국 반도체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편을 잘못 들었다가 제재를 받고 뭐 한국 애들이 HBM 뭐 좋은 고급 반도체를 중국으로 몰래 보냈대. 이렇게 되면 그때 1987년 도시바 같은 일이 한국에 벌어진다고 하면 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데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좋든 안 좋든 반대하든 아니든 70년 전에 네. 이미 어느 편인지 선택이 돼 있는 나라고 1987년의 사례를 보면 잘못 한번 움직였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어떤 한 산업의 몰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게 1987년에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미국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국이랑은 뭐 동맹이고 그냥 언제나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럼요. 있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없어요. 있고 예. 우리가 좀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막 나가면 예. 야, 그럼 너 한번 힘을 보여줄게라고 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사드 보복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네. 것까지. 근데 미국은요 그런 식으로 유무형의 보복을 하면 더더욱 치사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벌어졌던 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로펌에서 화웨이를 담당하던 팀이 있었어요. 화웨이의 법률 조언을 하고 법률을 하던 팀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화웨이 법률 팀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물론 뭐 건수를 잡겠죠. 사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또 검찰이 하는 건 네. 비슷해요. 어떤 보고 있다가 건수가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팀장은 나중에 다른 별건으로 그게 아니라 별건으로 수사당해서 감옥에 가고요. 네. 그 팀에 있던 변호사들은 특히 외국인 변호사 화웨이랑 하니까 뭐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그냥 취업 비자로 있던 미국 변호사들은요 다 기한 만료되고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애들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미국 관광 비자로 가려고 해도 이유도 모르고 관광 비자가 안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하나 찝어가지고 뭐 보복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애들은 증거는 없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제재는요. 미국이 9.11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증거가 있을 때 제재를 하고 그때는 뭐 사실은 제재가 크게 뭐 번성할 시대도 아니었지만 문제가 정말 확실하고 증거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하고 뭐 네.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한 겁니다. 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다 죽는다. 제재는 할 때요. 처음에 그래서 제재가 이렇게 미국이 9.11 이후에 본격적인 제재를 할 때 미국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뭐 대외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미국이 말한 미국 취재한 기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80%의 확률이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확인되면 풀어주자. 근데 잘 풀어주지도 않아요. 심증으로 했죠. 관심법입니다. 막 나가는 거네. 관심법인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9.11 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꼬투리가 잡힐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요. 중국 기업들, 중국 반도체 기업들 제재했다가 풀어준 게 있거든요. 소송 걸리면서 사실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얘들은 군산복합재고 얘들이 만든 반도체가 우리 기술 베껴갈 것 같은데 훔쳐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제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후에 풀어주고 똑같은 회사를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죽여야겠는데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 사이에 또 방법을 찾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는 정치적이고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증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엮인 거는 이제 반도체 뭐 그리고 뭐 AI 산업 이런 거에 우리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AI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제재하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좀 막연한 좀 생각도 좀 있거든요. 한국 대기업은 아직까지 제재 당한 사례는 잘 없는데요. 제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재 관련 내규가 없어서 한국 은행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란 제재 위반으로 뭐 또 기업은행 이런 데서도 아주 거금을 제재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뭐 기업은행도 속은 건데 좀 더 이들이 잘했으면 안 속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작년에만 해도 2024년 초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이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재당해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왜 제재를 당했는지 알수 있나요? 그 러시아 제재입니다.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데 거기서도 아까 공작 기계나 어떤 기계를 수출하는 데였는데요. 그게 인터뷰를 한 사장님은 자기는 인도로 팔았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인도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알고 팔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그렇게 증거 없어도 그냥 네. 그 사람은 항변했지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변했지만 그런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아닌 것 같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잘못 그리고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요. 최근에 또 미국 반도체 제재 한국에 있는 중국 자회사, 중국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들이 2개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뭐 꽤 큰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중소기업 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이 안전하다, 동맹이라서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이 투자한 회사들인지 중국과 함께 하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고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나 모 회사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언제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특히 좀 민감한 품목을 만드는데 그런 품목을 중국이나 특히 홍콩, 요즘은 홍콩입니다. 홍콩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키르기스탄이나 스탄 국가들로 수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1톤 트럭만 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경유차 트럭은 전쟁 물자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해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키르기스탄에 이런 데로 지금 중고차 엄청 수출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그쪽으로 엄청 수출했어요. 작년 재작년에요. 특히 작년에는 그다음 좀 했는데 재작년에 2023년에 홍콩으로도 수출이 엄청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요. 왜 늘었겠습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봐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조금 말 안 듣는다 싶으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다 너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